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됐는데요. 인천의 경우 이 공공의료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시설 부족, 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조승현 인천의료원장 그리고 김현철 인천투데이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먼저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지금 100명대로 잡혀서 다소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좀처럼 이 두 자릿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수준이면 좀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원장님? 그렇죠. 코로나19가 벌써 생긴 지가 이제 8개월 8개월. 되니까 네. 초창기에는 이제 어쨌든 맹목적인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관리하는 그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게 돼서 예를 들면 생활치료시설 같은 것들을 네. 대폭 확대해서 쉽게 말해 불필요하게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를 줄인다든지 네. 또는 이제 그 질병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지식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또 치료하는 이제 원칙도 많이 세워져서 네. 현재는 뭐 이 정도 숫자만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관리 가능할 건 같습니다. 더 내려오면 물론 좋겠지만. 네. 자, 확진자는 다행히 진정세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점이거든요. 인천의 경우는 중증 환자 병상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중수본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의 중환자 병상이 53개라고 지금 나와 있긴 한데 네. 현재 저희 인천의료원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또 중환자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 9개 정도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환자 병상은 일반 병상과 달라서 사실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확보를 한다 해도 그 볼 인력들이 확충이 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확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확보는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고 더구나 최근에 환자들은 보면 노인 인구들이 많아요. 지금 60세 이상이 거의 40~50% 육박할 정도로 많은데 노인분들은 이제 중환자가 될 확률이 많고 또 중환자가 되면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병상과 더해서 인력 부족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설명이신데요. 아마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일상도 많이 변했고요. 또 사람들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보통 한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가요? 의료 인프라의 기준은 뭐 사실은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많이 쓰는 게 인구당 의료인 수. 왜냐하면 병원의 수준을 가늠할 때도 가장 중요한 네. 게 환자를 보는데 필요한 의료진 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을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한 60%밖에 되질 않고 아하. 더구나 인천은 그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은 서울이나 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면서 네. 또는 섬이 많지 않습니까? 인천은 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나 이런 걸로 가늠을 한다 볼지라도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현철 기자가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네. 인천의 경우 인천의 의료 인프라 어떻습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인천은 1000명당 1.7명입니다. 인천시 인구 1000명당 의사는 1.7명인데 네. 서울이 3.1명이고요. 부산이 2.4명, 광주가 2.5명, 대구가 2.4명, 대전이 2.5명. 그러니까 광역시, 광역 단위 중에는 최저 수준으로 지금 인천의 의사가 많이 부족하고요. 네. 병상수만 보더라도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전국 평균은 13.6개입니다. 근데 인천은 11.5개,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인천의 의료 인프라는 좀 지금 전국 평균에 비해선 낮다, 이렇게 좀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수도 적고 또 병상 수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인천 공공의료 수준 실태는 어떻습니까? 인천의 공공의료 실태는 최근에 이제 인천시가 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는 인천시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를 위해서 인천의 공공의료 실태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인구 10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이 전국 평균이 4.3개입니다. 근데 인천은 2.4개.
마찬가지로 인구 100명당 허가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도 굉장히 인천이 전국의 1252병상이지만 인천 전체는 407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적은 것으로 좀 심각하게 열악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열악한 수준이다라고 네. 짚어주셨어요. 인천 의료원장이십니다. 직접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가장 힘든 게 있다면 뭡니까, 원장님? 병원 자체 운영으로 볼 때 힘든 거는 역시 현재 있는 위치 자체가 상당히 그 인천 하나밖에 없는 시립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취약한 부분에 존재하고 있고 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병상을 크게 늘리거나 인력을 늘릴 만큼의 어떤 투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어서 네. 본격적으로 규모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소위 지역 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도해지 같은 경우는 한 500병상은 돼야 되는데 사실 인천의료원이 현재 500병상까지 키운다 한들 거기를 과연 유치할 수 있는 환자 수가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논란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2 인천의료원을 짓자 이런 이제 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지리적 취약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이제 짚어봤고요. 이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민간 병원이 잘 돼 있으면 굳이 이렇게 공공의료시설이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공공의료시설보다는 민간 대형 병원 이제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시대 이 공공의료 구축이 좀 더 절실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기자님? 좀 안타까운데 이제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종합해 보면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은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좀 골자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공공의료의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좀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공공의료는 사실은 시장의료, 그러니까 민간의료 영역에서 실패한 영역들을 담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미 민간에서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공의료가 받아 안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구조 속에서 이 국민 그리고 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는데 이 돈 먹는 하마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중증 외상 환자라든지 이제 심내혈관 그리고 모자, 그러니까 산모와 태아 이런 필수 의료, 이런 의료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를 좀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의료의 강화의 핵심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의료에 하는 어떤 이 투자를 어떤 그 다른 민간 의료의 개념에서의 어떤 이익 구조나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건강권의 영역에서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간 병원에서는 뭐 돈 안 되는 건 안 한다고 한다면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걸 어떤 공공의료의 모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달라져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공의료 시설이 아닐까 싶은데 정부에서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내놨는데요. 조 원장께서는 디테일이 없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역에 한 70군데로 지금 우리나라를 쪼개서 거기에 하나에 걸맞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또 광역 단위로 지역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설정한다 이런 계획이 나왔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문제는 그 계획 자체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70군데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럼 어떻게 운영하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사실 없어요. 과거에 그 이제 2005년도 참여정부 때만 해도 한 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의료기관을 현재 5%에서 30%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네. 현재 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예산 계획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지금 그나마 내년에 증축할 예산은 지금 거의 한 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계획은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디테일이 없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돈 먹는 하마 이게 공공의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재정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난히 공공의료 병원에 적자가 많은데 앞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민간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의료에서 실패한 영역을 좀 공공의료가 담당해 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이제 인천의료원만 보더라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이 주치자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이런 병자들의 이송을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민간병원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인천의료원이나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 그리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 뭐 이렇게 좀 지정을 하는데 울산이랑 인천만이 국립대병원이 없어서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이 안 돼 있고 예. 얼마 전에 인천의료원이 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좀 지정이 됐는데 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에 가장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뇌혈관 센터라는 건데요. 이제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 관련해서 좀 보는 질환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 공공의료가 좀 담당해온 역할이 크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되는 필수 의료 부분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좀 지적들이 있는데 일례로 인천의 공공의료 지표 똑같은데요.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서울이 10만 명당 21.3명이 사망하는데 인천 24.2명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도 서울은 27.5명이 사망하는 데 비해 인천은 33.7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공공의료가 감당해오는 부분은 크지만 이것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인천의료원도 적자가 많나요? 그러니까 지적한 이런 부분 때문인 건가요? 적자가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공공병원은, 그러니까 민간병원은 돈을 벌지 않으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팅이 다 돈을 버는 구조로 갑니다. 예를 들면은 진료 과목이 뭐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진료 과목 쪽에 투자를 하게 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진료 과목은 축소할 수밖에 당연히 없게 되는데 공공병원은 예를 들면 아무리 환자가 적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진료 과목들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뭐 공사, 공단이라든지 출연기관 중에서 저희는 한 90%를 벌어 쓰고 있어요. 사실은 어느 출연기관이 90%를 벌어 쓰는 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공단 같은 데는 부채만 조 단위에 달하고 이런 데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뭐 국립서울대병원 같은 데도 공공병원이잖아요. 그럼에도 99%를 벌어 쓰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거꾸로 얘기해서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병원들은 적자를 너무 조금 보는 거죠. 즉 뒤집어 얘기하면 공공적인 활동보다는 수익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큰 체육시설이나 공원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유지비가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병원 하나가 1년에 몇십억 적자를 보는 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거꾸로 하면 이건 오히려 적자를 더 많이 해야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역에 42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그러니까 지방의료원들과 적십자병원에 주는 돈이 1,3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시설 장비비로 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 병원당 겨우 30억 원 정도 돼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책임지는 의료기관이라고 해놓고 30억 정도를 갖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뭐 크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제 개념에서 볼 때는 터무니없는 적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돈 먹는 하마라는 게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개념의 문제지 사실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의 문제 제기도 지금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약간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하게 자꾸 되는데 그래도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인천시가요, 인천의료원에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에 48억 원, 그리고 2019년에 185억 원과 비교했을 때는 대폭 확대된 금액이잖아요. 네. 뭐 500억을 한 번에 투입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 3월에 경영안정자금과 손실보상금 네. 이제 코로나로 이제 어려웠던 이 인천의료원의 상황을 인지해서 167억을 이미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이후에도 이제 음압병상의 추가 확보 그리고 간호사랑 그 간호사들의 기숙사, 그러니까 의료진 확충을 위해서 43억 그리고 뭐 호스피스 병동이나 심내혈관 센터를 위해서 166억 뭐 이렇게 좀 해서 올해 말까지 500억 원을 총 투입을 하겠다. 뭐 이런 배경을 좀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500억 원이 투입되면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나아질 거는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 공공의료가 정상화되려면 장기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50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방 의료원에 500억 정도를 투자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이 거의 뭐 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해주는 개념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이 뭐 한 해에 몇백억을 투자한다고 이게 금방 좋아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거는 어떤 시설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인력이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구조들이 쉽게 말해 100년 대계입니다. 교육처럼 길게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확충도 하고 또 그 병원의 기능도 개선을 하고 그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2의료원도 짓고 만약 그런 계획이 나와주면 거기에 걸맞은 운영 계획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올해 500억이나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으니 이 기조를 계속 앞으로도 네. 끌고 가면은 아마 한 10년쯤 후에는 정말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탄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런 도움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예산도 투입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인천시 의회에서도 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해법 찾기가 될지 좀 장기적인 대책 마련 움직임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 말씀하셨 제2인천의료원을 빨리 건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인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내의 공공의료 수준이 세계 최하 수준이지만 그 중에서도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당연히 지금 필요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지난해 제2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 조사를 했고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는 인천의 남부권, 뭐 연수, 남동 이쪽에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시민들의 시선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돈 먹는 하마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공공의료 자체, 이런 의료 자체를 시민 건강권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자, 그러니까 의료를 공급하는 데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공의료라는 의료가 민간 의료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시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필요한 조치다 뭐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또 의료 인력 확충 등이 시급한 문제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방역이 굉장히 고비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1월 19일 날 첫 환자가 오면서부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부침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K 방역으로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지금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방역 면에서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또 정부가 나름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뭐 신천지 사태에서부터 이번에 뭐 광화문 사태 또는 여러 가지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사태들을 사실은 잘 대응을 했고 이런 것들이 한 개 터질 때마다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식으로 엄청난 환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거기서 또 이렇게 수그러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로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헌신적인 방역 활동과 또 국민들의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점점 자신감이 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 뭐 철저한 격리 정책을 봉쇄 정책을 계속 쓰는 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완화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조금 풀었다 놨다 하면서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당연히 추석 연휴는 길고 여러 사람들이 접촉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좀 의연하게 지금처럼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대응을 하면 꼭 이길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방역에 누구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시고요. 2단계로 하향 조치가 내려졌어요. 어떤 게 변하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기존 뭐 2단계에서 강화된 조치, 뭐 이제 표현을 하자면 2.5단계 때는 일반 음식점이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했고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아이스크림, 뭐 빙수점 뭐 이런 데는 아예 이제 포장 배달만 가능했었는데 이런 조치들이 일단은 좀 완화가 되고요. 그 중위험 시설 이제 영업이 정지됐던 뭐 PC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리를 두면 그리고 거리를 두고 방역을 좀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을 수칙을 지킨다면 영업을 허가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좀 완화가 되고 있고요. 다만 좀 다만 걱정인 건 아까 추석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도 좀 얘기를 했지만 추석 연휴에 이 고향 가는 대신에 휴양지 숙박시설의 예약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국민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 공공의료의 현 주소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